네, 부동산법의 배문안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도시개발법의 한번 핵심 문제를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시개발법이 정비법보다 상대적으로 조금 더 내용이 좀 적고 내용이 쉽기 때문에 도시개발법에서 좀 최대한 문제를 좀 많이 맞출 수 있게끔 핵심 문제를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도시개발법 50문제 풀어볼 건데 일단은 먼저 첫 번째 강의로서 자, 27문제 정도 먼저 풀어보고 나머지 문제는 뒤에 2번 강의에서 완강을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시개발법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도시개발법의 이제 파이널 핵심 문제인데, 자, 일단 우리 첫 번째 테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과 관련된 그런 문제들을 보겠습니다. 자, 처음 1번 보시면, 자, 도시개발법령에 규정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과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도시개발구역을 자연녹지에다가 지정하는 경우에는 면적을 1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하여한다. 이게 지정 규모죠. 여기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규모 같은 것들이 우리 법에 정해져 있어서 우리가 뭐 기본적으로 주거지역이라든가 뭐 상업지역 같은 경우는 뭐 1만 제곱미터 이상, 자, 공업지역 같은 경우는 3만 이상, 자연녹지라든가 생산녹지, 보존녹지는 안 되고 자연녹지나 생산녹지에서는 1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해야 되기 때문에 도시개발구역은 일정한 규모 이상으로 가고 자연녹지 같은 지역에서는 1만 이상 맞습니다. 자, 두 번째, 자, 도시개발구역은 시도지사나 대도시 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 맞죠? 도시개발구역은 특광도지사 개념인 시도지사, 자,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가 도시개발구역을 정하는 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5가지 사유가 있으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예외적 지정권자. 자, 3번. 자, 시장군수구청장, 여기 대도시는 제외하고요. 시장군수구청장이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자, 특광도지사 같은 시도지사한테 구역 지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 맞죠? 시군구청장이 시도지사한테 구역 지정을 요청할 수 있고 또 시군구청장 앞에 제안자가 있습니다. 제안자 10명이 시군구청장한테 제안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요 시군구청장은 시도지사한테 가서 요청하는 게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행정관청끼리는 요청이란 말을 이제 많이 쓰니까 일반적으로 요청이란 표현이 맞습니다. 제안이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자, 도시개발 사업이 필요한 지역이 2개 이상 시도나 대도시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관계 시도지사, 대도시가 협의해서 구역 지정할 사람 1명을 정합니다. 그렇죠? 도시개발구역이 뭐 서울시라든가 경기도에 걸쳐서 구역 정해지면 서울시하고 경기도가 만나서 협의해서 한 사람을 정하는데 협의가 안 되면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이 구역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5번 보십시오. 공공기관의 장이 요청을 하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을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거 문제가 있죠. 자, 지금 공공기관의 장이 요청을 하면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자, 이거는 공공기관의 장이 아니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을 했을 때 국토교통부 장관이 구역을 정할 수 있다고 하셔야 됩니다. 정답이 5번으로 체크하시고 이런 것들 우리가 기본 문제로 우리가 맞출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보충 설명 드리면 국토부 장관이 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사유가 5가지가 있어요. 이 중에서 우리가 이제 국가가 사업할 필요가 있을 때 뭐 천재지변 같은 긴급한 사업이 필요한 경우 이런 건 기본적인 사항들이고, 자, 금방 나왔던 게 이거예요. 공공기관의 장이 요청을 했을 때 여기 좀 전에 우리 봤던 게 공공기관의 장, 여기 보시면 요청을 하면 이게 아니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고 하셔야 되겠죠. 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니까 자, 우리 공공기관의 장이면 뭐 토지공사라든가 농어촌공사 같은 기관 장이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토부 장관하고 같이 일하는 여러 장관들을 생각하시면서 여러 장관들이 요청을 했을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해석을 하실 때. 그래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을 하는 거고 여기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장하고 정부추정기관의 장은 국가공기업의 장이 면적 3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구역을 제한했을 때,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죠. 공공기관, 정부추정기관의 장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국가계획과 밀접한 구역 지정을 제한했을 때가 국토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다가 되는 거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나왔을 때는 요청이란 말을 해줘야 됩니다. 국토부 장관이 요청을 받는 경우도 있고, 공공기관하고 정부추정기관의 장한테는 면적 30만 이상으로 이렇게 제한을 받아서 국토부 장관이 구역을 정할 수 있고, 또 시도하고 대도시 간의 협의가 안 됐을 때 좀 전에 설명을 드린 겁니다. 2개 이상 시도에 걸쳤을 때는 협의해서 1명을 정하는데 협의가 안 되면 국토부 장관이 구역을 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5가지 사유는 우리가 시험 문제에서 여러 번 나왔던 개념이니까 잘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1번 문제는 정답이 5번으로 봐야 되겠죠. 이거 중앙행정위원회 장으로 바꿔야 됩니다. 2번 문제입니다.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제한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도시개발구역은 지정을 해달라고 제한서를 내는 경우가 있었죠. 자, 우리 좀 전에 앞에서도 국토부 정한할 때 제한서를 내는 게 따로 있었습니다. 그거랑 별도로 또 추가적으로 제한을 하나 더 봐야 되는데 여기 지문을 보세요. 자, 정보 추정기관의 장이 시군구청장에게 제한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면적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자, 이렇게 그래서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앞에 민간 시행자가 시군구청장한테 제한할 때 이 제한 면적의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한 거죠. 보시면 이 공공기관하고 정보출원기관하고 지방공사가 이렇게 나왔을 때는 제한을 하긴 하는데 동의 같은 거 없이도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제한을 하고자 하는 때는 지정 제한서를 국토교통부 장관하고 여기 지금 여기 위에 있는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청장한테 제한서를 제출합니다. 자, 국토부 장관이 제한서를 받는 경우는 우리 앞에서 이런 거 있었죠? 공공기관 정보출원기관의 장이 면적 3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구역을 제한할 때는 국토부 장관한테 제한서를 낼 수 있고, 자, 요거 이외에 나머지 제한. 자, 우리 나중에 이제 뒤에 가서 이제 할 건데, 도시개발 사업은 12명 시행자 중에서 1번 국가나 지자체, 그 다음에 6번의 조합, 나머지 그 사람들을 뺀 나머지 10명이 신구청장한테 제한서를 내는 거니까 요 제한서를 받는 사람이 국토부 장관, 특별자치도 시군구청장이라고 하시면 맞겠습니다. 자, 2번 지문 맞는 거로 봐야 되겠네요. 자, 3번. 자, 이거 금방 본 거네요. 지방공사의 장이 면적 3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구역을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부 장관한테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게 바뀌어야 되죠. 주어가 지방공사 장이 아니라 공공기관의 장 또는 정보출원기관의 장이 국가공기업으로 3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구역을 제한을 국토부 장관한테 할 수 있는 것이니까 이 주어가 틀렸습니다. 지방공사장이 아니라 공공기관, 정보출원기관의 장으로 바꾸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제한을 받은 사람은 제한에 대한 수용 여부를 45일 안에 통보하는 게 원칙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요거는 이제 1개월 안에 통보하시는 거고, 자, 1개월 안에 제한자한테 제한을 받아줄 건지 안 받아줄 건지를 통보하는 것이고, 1개월 이내로,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1개월 이내로 연장할 수 있으니까, 요 45일은 아닙니다. 요 45일 안에 이렇게 통보하는 건 이제 국토계획법에서 주민이 도시관리계획 같은 걸 제안했을 때, 도시관리계획 위반을 제안했을 때가 45일이고, 그래서 국토계획법에서 주민들이 제한 같은 거 했을 때는 45일이지만 지금 도시개발법에서는 1개월로 이걸 바꿔야 됩니다. 1개월 안에 제한에 대한 반영 여부를 통보하는 것이 원칙이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1개월 이내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자, 5번.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청장이 제한자랑 협의해서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해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를 제한자한테 부담시킬 수 있다. 자, 일단 제한자한테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임의 규정으로. 자, 무조건 부담시켜야 된다는 의무 강제가 아니라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이렇게 제한자한테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정답은 아까 우리가 이거를 2번을 정답으로 보시고 나머지 지문으로 다 틀린 지문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자, 3번. 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대상지역의 규모. 자, 이건 도시개발구역을 정할 때 이제 대상 규모가 있었죠. 자, 그리고 일반적으로 주거지역하고 상업지역 같은 경우는 1만 이상이니까 2번이 요거 1번은 맞죠. 준주거지역도 주거지역이 들어가기 때문에 1만 이상이 맞습니다. 자, 일반 상업지역 같은 상업지역은 1만 이상이니까 기준 틀렸고요. 자, 보존녹지 지역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대상지역이 아닙니다. 여기 이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 법에 보면 자연녹지하고 생산녹지만 열거되어 있고 거기서 각각 1만 이상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보존녹지는 지정 금지입니다. 금지. 자, 보존하기 위한 녹지에서는 보존 성격이 강하므로 도시개발구역을 정해가지고 어떤 신도시사업 같은 걸 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관리지역. 자, 그리고 관리지역이나 농림지역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면적이 20만 제곱미터 이상은 되셔야 됩니다. 30만 제곱미터 이상이 돼야 되는 것이죠. 자, 30만 제곱미터 이상이 돼야 되기 때문에 4번 틀렸고 5번 같은 경우도 자, 우리가 지금 농림지역도 원래는 30만 제곱미터 이상인데 요 가로안에 이 가로안 어떤 조건이 붙으면 예외적으로 1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바뀌기 때문에 틀린 겁니다. 자, 우리가 관리지역, 농림지역 같은 비도시역은 30만 제곱미터 이상이므로 20만 무조건 틀렸고요. 자, 농림지역에서 요 단서가 붙습니다. 농림지역에서는 원래가 30만 이상인데 아파트 연립주택 건설 계획이 포함되고 초등학교 용지를 확보해서 교육청과 협의한 겁니다. 그리고 4차로 이상 도로, 초등학교 용지를 확보해서 교육청 협의 1조건. 자, 아파트 같은 걸 짓기 위해서 도시개발구역을 정하는데, 자, 초등학교 용지를 확보해서 교육청과 협의하고, 자, 4차로 이상 도로를 설치했다. 이 두 가지 조건이
초등학교하고 4차로 이상 도로가 모두 확보가 되면 면적을 아파트 같은 거 연립 지을 때 얘가 비도시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1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5번 질문 같은 경우도 틀린 질문으로 봐야 됩니다. 자, 1번도 시험 문제가 여기가 이제 하나 이렇게 한 문제짜리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잘 보시고 비도시 지역 같은 경우는 원칙이 30만 이상인데 1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변하는 경우를 잘 보셔야겠습니다. 예외적으로. 자, 정답은 요거 1번을 정답으로 봐야 되겠죠. 자, 4번. 자,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규모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자, 준공업지역은 공업지역이니까 3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을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자, 생산녹지는 앞에 설명했듯이 1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도시개발구역을 정해야 되고 주거지역도 1만 제곱미터 이상이니까 지정 규모가 같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생산녹지는 주거지역 지정 규모가 같죠. 물론 이 생산녹지 같은 거 할 때는 도시개발구역 안에 100분의 30 이하로 포함이 돼야 되는데 이런 게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 같은 건 그냥 그대로 보시고 생산녹지가 1만 이상, 자, 주거지역도 1만 이상이니까 규모는 같다고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십시오. 자, 원래 계획관리지역이면 관리지역이기 때문에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인데 자, 우리 왜 예외가 하나 있었죠. 자, 원래는 자, 관리지역 같은 데서는 비도시지역이니까 면적을 3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도시개발구역을 정해야 된다. 자, 다만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같은 게 붙어있는 이런 관리지역 같은 거. 자, 취계지라고 우리가 암기했었죠.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같은 것들이 지정된 계획관리지역이면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을 자, 30만 제곱미터 이상이 아니라 이 면적 자체를 배제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30만 미만으로 할 수 있으니까 30만 이상으로 하여한다는 것은 안 맞습니다. 요즘은 잘 보셔야 됩니다, 이거. 자, 계획관리지역이면 원래가 30만 제곱미터 이상인데 앞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이 붙었구나. 그래서 면적을 30만 이상으로 하지 않고 30만 미만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지금 이상으로 하여한다는 질문 때문에 안 맞는 겁니다. 틀린 겁니다. 4번 정답을 3번으로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4번 질문. 자연녹지나 생산녹지나 도시지역, 외의지역 같은 경우는 아까 지정 규모, 자, 그 규모 같은 것도 1만 이상, 1만 이상, 30만 이상으로 지켜가면서 또 이런 추가 조건이 있습니다. 자, 도시개발구역을 정하는 경우에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기본계획에 따라서 개발이 가능한 용도로 지정된 지역에서만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지정을 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추가 조건입니다. 자연녹지, 생산녹지, 도시지역, 외의지역은 아까 1만 이상, 1만 이상, 30만 이상 면적도 지켜야 되고, 자, 광역도시계획하고 도시기본계획에 의하여 개발이 가능한 용도로 지정된 지역에서만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해야 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맞는 거로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도시개발구역은 분할할 수도 있고, 자, 서로 떨어진 2개 이상 구역을 결합할 수도 있는데, 자, 분할을 했든 결합을 했든 각각 10,000제곱미터 이상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분할했을 때 분할된 각 사업 시행지구 면적이 10,000제곱미터 이상이 돼야 되는 거고, 서로 떨어진 2개 이상 구역을 결합했을 때도 합친 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은 돼야 되기 때문에 이 5번 질문도 맞는 질문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정답은 아까 우리가 요거 3번을 정답으로 보십시오. 도시개발구역 지정 규모의 예외입니다. 예외. 이 면적이 일정 규모 이상으로 해야 되는데 그 면적 규모를 안 지킬 수 있는 예외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예외를 좀 제가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요건데요. 자, 도시개발구역 지정 규모가 일정 규모 이상인데 예외가 있습니다. 다음원 하나의 지역은 다음원 하나의 지역으로 지정권자가 인정하는 지역은 면적 제한을 배제합니다.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이 먼저 지정된 지역이면 아까 문제처럼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지정된 아까 계획관리지역일 때는 30만 제곱미터 같은 면적 이상을 배제하기 때문에 면적 미만도 가능하다고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밖에 이제 국토부 장관이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 중앙행정기관 회장과 협의해서 정하는 지역도 있다. 3번 질문은 자연환경보전 지역은 적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예외가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서 취계지가 지정되면 도시개발구역 지정 규모를 적용하지 않는 예외가 있습니다. 자, 다음 이제 5번 문제. 요거는 이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절차죠.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때는 어떤 절차가 있습니다. 기초조사, 의견 청취, 협의와 심의를 거쳐서 지정하고 고시하도록 되어 있죠. 자, 먼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을 할 때 지정될 구역에 가서 토지, 건물, 공작물, 주거생활 실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측량을 하여야 한다. 이거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리죠. 자, 이게 조사 측량을 할 수 있다. 임의규정으로 봐야 됩니다. 자, 이렇게 기초조사 같은 것들이 하여한다로 나오는 거는 국토계획법입니다. 자, 국토계획법에서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기본계획이나 도시관리계획 같은 거 수립하거나 입안할 때는
기초호사가 하여한다인데 이게 도시개발구역 같은 걸 지정할 때는 자, 여기 항목도 토지, 건물, 공작물, 주거생활 실태 이런 항목에 대해서 조사 측량할 수 있다로 해석하셔야 됩니다. 1번이 바로 틀린 겁니다. 두 번째, 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람이나 공청회라는 절차를 통해서 주민이나 관계 전문가 의견을 들어야 된다. 맞죠? 여기까지.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공람이나 공청회라는 말의 의미가 있죠. 자, 이 공람이나 공청회가 이게 14일 이상 공람을 해서 주민 의견을 직접 듣는 거고 하루 정도 날짜를 잡아서 공청회를 하는 거는 이제 간접적으로 주민 의견을 듣는 건데 우리 법에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자, 공람이나 공청회라는 말의 의미는 요 말의 의미는 자, 구역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공람 기간 만료 공청회까지 하여한다기 때문에 이 두 개를 다 하라는 의미입니다. 이거 해석할 때 잘 해석하셔야 돼요. 자, 이따 문제 풀 때 도시개발구역이 100만 미만짜리가 나옵니다. 자, 100만 미만 예를 들어서 뭐 10만이라든가 뭐 50만, 뭐 3만 이런 게 나오면 공람기간 만료 공청회를 할 수 있다로 처리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형식적인 절차가 중요한데 이 규모에 따라서 다르게 처리해라 이런 뜻입니다. 자, 공람이나 공청회를 통해서 주민이나 전문가 의견을 듣는 건데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 크면 자, 공람이라는 걸 해서 공람이 14일 이상이기 때문에 14일 이상 기간을 줘서 주민 의견을 듣고 나서 이 기간 만료 후 공청회까지 의무적으로 하여한다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맞습니다. 자, 3번. 자, 도시개발구역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미만이면 아까 공람 절차를 처리할 때 일간신문에 공고하지 않고 돈이 안 드는 신문, 행정청이 발행하는 신문,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최근에는 거의 안 나오는데 이게 옛날에 기출지문입니다. 한참 오래된 10년도 넘은 그런 기출지문인데 자, 좀 전에 우리가 이 공람이라는 절차가 있었어요. 면적이 100만 이상이면 공람기간 만료 공청회까지 하여한다. 자, 그때 이 공람을 할 때는 자, 공고 열람이기 때문에 일간신문에다 공고하고 일간신문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다 공고한 다음에 14일 이상 열람기간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도시개발 규모가 10만 미만이면 이 공람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자, 돈이 드는 일간신문 말고 비용이 드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지 않고 자, 행정청이 발행하는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다가 공고할 수 있다. 그래서 공람할 때 공고 절차가 일간신문에 하지 않고 이렇게 공보와 홈페이지에다가 대신할 수 있는 면적이 10만 미만이니까 예전에 기출지문이기 때문에 이거 맞는 지문도 보시고 이런 것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4번. 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 자, 지정권자가 관계 행정위원회장과 협의하고 중앙 또는 시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고 변경할 때도 같습니다. 자, 지정권자가 국토부 정할 때는 중앙 도시계획위원회고 시도나 대도시가 할 때는 각각 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고 변경할 때도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맞습니다. 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고 자, 이를 관보나 공보에다 고시하죠. 국토부 정안했을 때는 관보에다 고시하고 시도나 대도시가 지정했을 때는 이렇게 공보에 고시합니다. 그 다음에 지정권자는 신구청장한테 관련서를 송부해서 신구청장의 서류를 송부받아가지고 일반인들한테 14일 이상 공람시킵니다. 이게 마지막 절차입니다. 이렇게 협의와 심의도 필요하고 의견 청취 같은 거 필요하고 기초조사가 필요한데 기초조사가 할 수 있다니까 1번을 정답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자, 6번 문제. 자, 요거 이제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 효과인데 자, 지금 보시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기 위한 공고가 있는 지역 및 도시개발구역에서는 그러니까 도시개발구역 지정 전 단계, 자, 도시개발구역 지정하기 전 단계인 아까 우리 공람 절차할 때 그 공고 말하는 겁니다. 자, 공람이라는 게 공고 열람이니까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기 위해서 자, 공람 절차 중에서 공고가 있는 지역 및 도시개발구역에서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냥 도시개발구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이제 앞에 어떤 뭐 공고가 있는 지역도 포함되긴 하는데 일반적으로 문제 풀 때는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면 법정된 7가지 개발 행위는 보시면 특별, 광역, 자치도, 시장운수할 때 허가를 받고 해야 됩니다. 자, 우리 도시개발법에서는 세종시는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특별자치시는 포함하지 않고 기본적으로 여기 특별, 광역, 자치, 여기 특별, 광역하고 자치도, 시장운수할 때 허가를 받아야 되는 행위가 7가지가 있는데 그 허가 대상으로 틀린 걸 찾습니다. 그래서 이거 뭐 문제가 좀 길었는데 그냥 간단하게 자, 도시개발구역 지정되면 7가지 개발 행위를 할 때 허가를 바꿔야 되죠. 왜냐면 도시개발 사업을 하려고 구역을 정했으면 사업을 어떤 방해가 되는 행위는 못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허가 대상 7가지가 있는데 요 1번 보십시오. 자, 건축물의 건축, 그 다음에 대손 용도 변경 포함합니다.
자, 건물의 건축과 대선 용도 변경 포함인데 이게 틀린 게 뭐냐면 가설 건축물을 포함합니다. 가설 건축물을 포함한 건축물의 건축물을 크게 고치는 대선, 건축물의 용도 변경이 허가 대상이 된다. 맞습니다. 자, 절토, 성토, 정지, 포장 같은 것들은 이건 맞는데 아까 가설 건축물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1번이 틀린 겁니다. 제외가 아니고 뒤에 거는 맞는다는 얘기고요. 자, 절토, 성토, 정지, 포장의 방법으로 토지 형상을 변경하는 것은 국토계획부에서 배운 대로 자, 이게 형질 변경입니다. 토지 형질 변경, 자, 중목의 벌재와 식재, 자, 토지의 분할, 그다음에 옮기기 쉽지 않은 물건을 도시개발구역 지정된 그 장소 안에다가 1개월 이상 쌓아둘 때는 허가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허가 대상이 다 이렇게 해당되는 건 맞는데 요 가설 건축물을 제외한다가 아니라 포함한다고 하셔야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련돼서 이제 7번 문제 보시면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할 수 있는 것은 좀 전에 우리가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이 한 7가지가 있었는데 예외적으로 또 허가를 안 받는 이들도 우리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뭐 농사 짓는 거라든가 뭐 재해복구를 위한 응급조치 뭐 이런 것들이 있었죠. 주로 이렇게 보시면 관상용 중목의 임시식재, 자, 우리가 좀 전에 중목의 벌재와 식재는 허가 대상인데 이 관상용 중목을 임시로 식재하는 것은 허가 대상이 아니다. 다만 경작지에서 임시로 심는 것은 허가 안 받는 대상에서 제외함으로 허가를 받아야 되는 행위로 봐야 됩니다. 자, 농림수산물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간이공작물이니까 공작물의 설치는 허가 대상인데 기본적으로 농림수산물 생산용이니까 농사 짓는 데 필요한 공작물이니까 허가 대상에서 제외되죠. 자, 그 다음에 도시개발 사업을 하지 않고 도시개발구역 안에다가 남겨두기로 한 대지에다가 물건을 뭐 1개월 이상 쌓아두는 것은 허가 안 받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자, 그냥 도시개발 사업에 방해되지 않는 그런 도시개발 사업 안에서 남겨두기로 한 대지에다가 물건을 쌓는 거니까 허가 안 받고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네 번째. 자, 도시개발구역에 지장을 주지 않고 자연경관을 손상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이 토석의 채취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의 설치인데, 자, 이건 보세요.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 이게 기본 공작물입니다. 자, 기본 공작물의 설치이기 때문에 이거는 허가 대상이 원칙적 행위로 봐야 됩니다. 정답이 5번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의 설치면 기본적으로 허가 대상으로 그냥 봐야 되는 원칙적 행위고 나머지 행위들은 허가 안 받는 행위로 볼 수 있겠죠. 정답은 7번 정답은 5번입니다. 그 다음에 8번. 자,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하나의 도시개발구역을 2개 이상 사업지구로 분할할 수는 있으나 서로 떨어진 2개 이상 지역을 결합하여 하나의 구역으로 지정할 수는 없다. 틀렸습니다. 분할도 가능하고 결합도 가능합니다. 자, 두 번째. 자, 국가가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인 경우에는 자, 환지 방식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면, 자, 이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나왔어요. 자, 이제 좀 이따 이제 우리가 환지 방식으로 개발계획 수립 같은 거 할 때, 이 개발계획이라는 걸 배울 건데, 자, 개발계획이 뭡니까? 도시개발 사업에 대해서 지정권자가 수립하는 사업의 기본 방향을 정하고 지시하는 계획입니다. 행정청이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에 대해서 지시하고, 자, 기본 방향을 잡는 계획인데, 이 개발계획이 환지 방식일 때는, 자, 면적 3분의 1 이상 토지 소유자 동의와 토지 소유자 종수 2분의 1 이상 동의를 둘 다 받아야 됩니다. 여기 국공유지를 포함한 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3분의 1 이상 땅을 찾아서 거기 토지 소유자 동의를 받고 토지 소유자 종수를 별도로 계산해서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자면 이런 동의 같은 거 없이도 국가가 시행자이기 때문에 환지 방식 개발계획 수립이 바로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국가가 시행자인데 자, 이런 면적 3분의 1 이상 토지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으라고 그랬기 때문에 틀린 지문입니다. 받지 않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일 때는. 자, 그 다음에 광역시장이 개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나 군수한테 이걸 송부해서 송부받은 여기 그 구청장이나 군수가 일반인들한테 공람을 시켜야 됩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도시개발 구역의 지정이든 개발계획 같은 거의 변경이든 마지막 절차는 송부해서 일반인들한테 14일 이상 공람을 시켜야 되는 거기 때문에 개발계획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공람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리고 3번 같은 경우는 뭐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고시든 아니면 개발계획의 뭐 수립이나 변경 고시든 고시가 되고 나면 요거를 이제 하급관청한테 송부해서
일반인들한테 30일 이상 공람을 시켜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니까 일반인들한테 공람을 시켜야 된다 이렇게 해서 해석을 하셔가지고 3번 틀렸습니다. 자, 4번. 자,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되었는데 자, 사업이 공사완료 공고 나중에 배울 건데 이게 수용 방식으로 끝나는 거죠. 환지 방식이면 환지처분 공고고 수용 방식이면 공사완료 공고인데 자, 해제되는 날짜가 도시개발구역에 해제가 되는 건 맞는데 공사완료 공고 다음 날에 해제가 된 것으로 봐야 됩니다. 자, 5번 요거 주의하셔야 돼요. 자, 도시개발구역 지정 절차할 때 자, 관계 행정요원장과 협의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도지사나 대도시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 관계 행정요원장과 협의를 하는데 면적이 5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국토부 장관하고 추가 협의를 해야 됩니다. 자, 이런 질문도 있었죠. 자, 우리 앞에서 자, 도시개발구역을 정할 때 면적이 뭐 10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공람기간 만료 공채일까지 개최를 해서 주민이나 전문가 의견을 듣는 것도 있었고 또 추가적으로 협의할 때도 지정권자 시도나 대도시가 관계 행정관회장과 협의하고 심의로 넘어가면 되는데 면적이 50만 제곱미터 이상이 맞습니다. 요거 개정돼 가지고 5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국토교통부 장관하고도 추가 협의를 한번 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추가 협의라고 해가지고 이걸 50만이라는 거 기준을 가지고 추가 협의 지정권자가 국토부 장관하고 협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권자가 시도나 대도시일 때는 국토부 장관하고 추가 협의해가지고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것도 맞는 지문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보시면 아까 지금 옳은 걸 찾는 거니까 정답이 요거 5번을 정답으로 보시고 나머지 문 다 틀린 지문으로 봐야 됩니다. 자, 9번. 자, 도시개발구역 지정 해제와 관련된 설명이다. 옳은 것은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 날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실시계획 인가신청 없으면 2년 되는 날 다음 날에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해제가 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요 2년을 3년으로 바꿔야 됩니다. 자, 요 3년을 일단 바꾸시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환지 방식 도시개발 사업의 경우 공사완료 공고일 다음 날에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해제가 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환지 방식은 공사 마지막 절차가 환지처분 공고 다음 날에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해제가 된 것으로 본다고 하셔야 됩니다. 자, 3번. 자, 개발계획이 도시개발구역 지정 이후에 수립되는 경우다. 그러니까 사업의 순서가 자, 도시개발구역 먼저 정하고 그 다음에 개발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시행자가 실시계획 쪽으로 넘어가는 순서인데 자, 지금 개발계획이 구역 지정 이후에 수립이 된다. 그러면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로부터 자, 3년이 되는 날까지 개발계획 수립고시 안 하면 3년이 되는 날에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이렇게 뒤에 해제가 된 것으로 본다고 했는데 자, 면적이 330만 미만이고 자, 이거 좀 어렵죠. 자,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자, 3번 질문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야 되겠죠. 자, 개발계획이 구역 지정 이후에 수립이 되는 경우다. 그럼 순서가 도시개발구역 먼저 정하고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시행자가 실시계획 쪽으로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 건데 문제는 자, 도시개발구역에서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에서 2년이 되는 날까지 개발계획 수립고시 안 하면 그 2년 되는 다음 날이 요것도 틀렸습니다. 2년이 되는 날 다음 날에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해제가 된 것으로 본다. 다만 구역 면적이 330만 이상이면 요게 2년짜리가 5년으로 바뀌는데 330만 미만이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2년으로 바꾸고 요 다음 날로 바꾸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개발계획 수립 고시한 날로부터 자, 개발계획 수립 고시가 되고 나서 5년이 되는 날까지 실시계획 인가 신청 안 하면 5년 되는 날 다음 날에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해제가 된 것으로 본다. 자, 요거 면적이 330만 이상이니까 이거 맞는 질문으로 봐야 됩니다. 자, 이거 굉장히 어렵지만 5년이 되는 날로 바꿔야 됩니다. 원래 3년이 맞는 건데 면적이 330만 이상이니까 5년으로 바뀌는 게 맞습니다. 정답이 4번입니다. 자, 5번 질문은 4번 같은 경우는 도시개발 사업을 중간에 포기하면서 도시개발구역을 해제시키는 거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이제 도시개발구역 지정되면 용도지역이 도시지역으로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자동적으로 결정고시가 된 것으로 본다는데 다만 이렇게 4번이라든가 아까 3번 같이 또는 1번 같이 비정상적으로 해제가 됐을 때는 사업을 포기한 거니까 자, 용도지역하고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지정 전에 용도지역으로 각각 환원 폐지된 것으로 본다고 하셔야 됩니다. 자, 4번 케이스는 비정상 해제이기 때문에 환원 폐지가 된 것으로 보는 거고 아까 여기 2번 같은 해제는 정상적 해제일 때는 환원 폐지 문제가 생기지 않죠. 그래서 지금 5번 질문 같은 경우에 해석을 하셔서 이 4번 같은 경우로 해제가 됐을 때는 자, 용도지역이나 지구단위 계획구역 아까 도시지역으로 바뀐 거하고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이렇게 결정된 것은 지정 전의 용도지역으로 각각 환원 폐지가 된 것으로 본다고 해야 됩니다.
경우 되게 어려운 지문이니까 이런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해제 절차를 한번 쭉 보시면서 요거 3년으로 바꿔야 되고, 요거는 이제 환지처분 공고 다음 날이고, 3번 같은 경우는 2년으로 바꾸고 이것도 다음 날로 바꾸셔야 됩니다. 4번이 맞고 5번은 환원 폐지가 된 것으로 본다고 하셔야겠습니다. 자, 보충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도시개발구역의 해제 사유인데, 자, 도시개발 사업 절차가 개발계획을 먼저 수립하면서 요 시행자를 개발계획에다 내용으로 이렇게 포함해가지고 개발계획에서 시행자를 정하면서 개발계획 수립고시를 먼저 하고, 자,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로 이렇게 내려가고 순서가 세 번째 순서가 실시계획으로 간다. 이런 순서로 갔을 때는 요 구역 지정고시로부터 3년 안에 실시계획 인가신청 안 하면 3년 되는 다음 날에 도시개발구역이 해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요 순서로 간다면 아까 시험지문이 1번을 말하는 겁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가 된 날로부터 3년이 된 날까지 실시계획 인가 신청이 없으면 3년 되는 날 다음 날로 바꾸는 거고, 여기 3번 질문처럼 이렇게 딱 어떤 설명이 되어 있네요. 개발계획이 구역 지정 이후에 수립하는 경우가 바로 자, 요 케이스입니다. 자, 뒤에 가서 배울 겁니다. 그래서 구역 지정 이후에 나중에 개발계획 수립하면서 시행자를 정하는 그런 케이스일 때는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로부터 2년 안에 개발계획 수립고시해야 되고, 개발계획 수립고시가 되면 3년으로 이렇게 실시계획 인가 신청을 내야 되는데, 요 두 가지 2년하고 3년이 면적이 330만 이상이면 이 둘 다 5년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까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아까 좀 전에 우리가 여기 아까 3번 질문 같은 경우 개발계획이 구역 지정 이후에 수립되는 경우에는 자, 구역 지정고시가 된 날부터 2년이 된 날까지 개발계획 수립고시가 안 될 때 그 2년 되는 날 다음 날로 이렇게 바꿔서 구역이 해제가 된 것으로 본다. 이때는 면적이 330만 미만이고, 여기 4번 같은 경우는 개발계획 수립고시가 되고 나서 실시계획 쪽으로 넘어가는 거니까 요거 개발계획에서 실시계획 쪽으로 넘어가는데 원래가 3년인데 면적이 330만 이상이니까 이게 몇 년으로 바뀌는 겁니까? 5년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요 다음 날에 해제가 되는 것으로 본다가 이게 맞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것들을 한번 이 표를 보시면서 사업의 순서를 한번 잡고 해제 같은 사유를 체크를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10번 문제입니다. 자, 이 10번 문제는 과거의 기출문제를 이제 응용한 문제인데, 자, 조건을 한번 잘 보세요. 이게 예외를 다 갖다 붙였습니다. 자연녹지 지역이고, 취락지구고, 도시개발구역은 3만 제곱미터의 규모로 하면서 사업시행자가 조합입니다. 토지소유자가 조합을 설립하면서 환지 방식이니까, 이거 보세요. 시험 보실 때는 자연녹지 동그라미 치시고, 취락지구 동그라미 치시고, 3만 제곱미터랑 동그라미 치시고, 조합이 사업시행자고, 여기가 환지 방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환지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걸 찾으라는 겁니다. 자, 1번 보세요. 시군구청장이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요청할 수 있고, 자, 이거를 시도지사가 도시개발구역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시군구청장이 시도지사한테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요청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시도지사가 도시개발구역을 정할 수 있는 사유가 맞습니다. 이거. 자, 이건 무슨 뭐 어떤 특정한 어떤 예외 조항을 적용받지 않는 거기 때문에 시군구청장이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여기 시도지사한테 요청할 수 있고, 시도지사가 구역을 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셔가지고 맞는 질문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자, 면적 3분의 1 이상 토지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 동의를 얻어야 된다. 시행자가 조합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자, 이제 아까 환지 방식이고 사업 시행자가 조합인 경우에는 이 개발계획 같은 계획을 수립할 때 자, 면적 3분의 1 이상 토지 소유자 동의와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 동의를 둘 다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거 맞는 질문으로 봐야 됩니다. 환지 방식으로 여기 환지 방식이라는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는 면적 3분의 1 이상 토지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동의를 둘 다 얻어야 된다. 단 여기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자면 동의를 받지 않는데 시행자가 조합이라고 했기 때문에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세 번째, 도시개발구역 지정 절차로서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는 거. 아까 우리 공람 또는 공청회였었는데 자, 면적이 3만 제곱미터입니다. 100만 제곱미터보다 뭐기 때문에 미만이죠. 그래서 공람을 먼저 실시하고 나서 공청회는 개최할 수 있다. 맞습니다. 이 면적이 만약에 뭐 10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규모가 나오면 공람기간 만료 후 공청회까지 하여야 한다는데 이거는 공람이라는 것만 하면 되고 공청회는 할 수 있다. 임의 절차로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3만이면 100만 미만이니까. 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나중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아까 개발계획 이제 바로 배울 건데, 자, 개발계획을 수립을 하는 경우가 사업 순서가 자, 지금 구역을 먼저 지정하고 나서 나중에 개발계획을 만드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경우입니까? 자연녹지죠. 우리 자연녹지, 생산녹지, 비도시역에서는
구역 지정 이후에 나중에 개발계획 수립이 가능하다. 이렇게 순서를 잡을 수가 있는 겁니다. 아까 우리 좀 전에 해제하실 때 여기 보시면 원칙적으로 A 타입 해가지고 개발계획을 수립하면서 시행자와 시행 방식을 같이 정합니다. 이렇게. 그러고 나서 구역으로 내려가는 게 기본 순서입니다. 그 다음에 시행자가 실시계획 만드는 게 이렇게 넘어가는 게 순서인데, 자, 우리가 여기 B타입이 어디냐면 자연녹지, 생산녹지, 비도시적 같은 지역에서는 자, 구역을 지정고시하고 나서 나중에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그 다음에 실시계획으로 넘어가는 순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문제에서. 여기가 보시면 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나중에 수립할 수 있다. 왜? 여기가 자연녹지이기 때문에 적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5번 잘 보세요. 도시개발구역이 지정 고시가 된 경우에는 자, 도시개발구역 지정되면 지정 효과로서 도시지역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고시가 된 것으로 본다라는 게 원칙인데, 단 취락지구가 지정되어 있을 때는 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예외입니다. 자, 원래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되면 지구단위계획구역 같은 것들이 자동적으로 결정고시가 된 것으로 본다는데, 단 취락지구가 먼저 들어왔을 때는 예외입니다. 예외. 이 앞에 보시면 취락지구라는 것 때문에 이 5번 지문 자체가 틀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취락지구 같은 것들이 정해져 있을 때는 도시지역이나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고시가 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 때문에 5번 지문 자체 때문에 여기 답이 지금 5번이 되겠습니다. 5번. 취락지구 때문에 이 5번 지문이 틀린 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굉장히 어려운 지문입니다. 이게 아까 2번 지문처럼 환지 방식이니까 그 시행자가 조합이기 때문에 면적 3분의 2 이상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동의를 둘 다 받아야 되고, 1번 지문은 위에 조건과 관계없이 그냥 요청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면적이 3만이니까 공람기간 만료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가 맞는 것이고, 자, 구역 지정 이후에 개발계획을 나중에 수립할 수 있는 장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연녹지이기 때문에. 취락지구라는 게 붙어있기 때문에 이 5번 지문 자체가 안 맞게 되는 것입니다. 정답이 5번입니다. 자, 그다음 우리가 이제 두 번째 테마로 가시면 이제 개발계획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11번 문제.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도시개발 사업의 계획에 관한 설명이라 틀린 것은, 자, 이렇게 도시개발 사업의 계획이 이게 바로 개발계획입니다. 도시개발법에서 지시하는 계획, 요 개발계획이라고 우리가 지정권자가 수립하고 지시하는 계획이 개발계획인데, 자, 요거 우리 시험 문제에서 도시개발 사업의 계획이란 말로 나올 수도 있으니까 요 표현도 알아두시면서 요 개발계획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자, 개발계획을 공모한 지역에서는 구역 지정 이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맞습니다. 자, 개발계획을 공모한 지역, 그 밖에 뭐 자연녹지, 생산녹지, 비도시지역 같은데, 또는 뭐 주거, 상업, 공업지역의 합계가 전체 구역의 100분의 30 이하인 지역들, 자, 이게 뒤에 가서 또 한번 문제를 풀 건데, 자, 그런 지역들은 구역 지정 이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지역이 맞습니다. 자,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개발계획을 공모한 지역이면 구역 지정 이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도 있다. 이런 표현이 맞습니다. 자, 두 번째, 자,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는 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아까 얘기한 거죠. 뭐 자연녹지나 생산녹지나 도시지역 외의 지역 같은 경우도 구역 지정 이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지역이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한다. 자, 지금 시행자가 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고, 여기가 환지 방식입니다. 자, 그런 지역에서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는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 토지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 동의를 얻어야 된다. 자, 이거 맞는 지문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환지 방식으로 개발계획 수립할 때 이러한 동의가 필요 없는데, 이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공기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아니기 때문에 여기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공기관이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자, 이런 동의를 얻어서 이 환지 방식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면적, 국공유지를 포함한 면적 3분의 2 이상 토지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 동의를 얻어야 되는 거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개발계획의 작성 기준. 자, 우리 공법에서 이렇게 기준자 나오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는 표현을 대부분 쓰죠. 여기 보시면 기준자 나왔기 때문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거고, 이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서 이 전국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해주는 겁니다. 행정규칙, 일종의 뭐 지침 같은 형태로. 자,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개발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주거, 생산, 교육, 유통, 위락 같은 5가지 기능 등이 자, 모두 포함되어서 상호 조화를 이뤄야 된다. 자, 이게 이 5가지 기능이 모두 포함되는 면적은 이 개발계획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구역 면적이 330만 제곱미터 이상이죠. 자, 330만 제곱미터 이상이 이게 분당이나 일산 크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분당이나 일산 같은 규모의 그런 큰 규모, 330만 이상 대규모, 자, 도시개발구역에서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는 이 5가지 기능이 모두 다 포함이 되어서 복합 기능 또는 상호 조화 같은 것들을 이루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런 식의 표현이 나올 수 있으니까 요거는 틀린 지문입니다. 330만 이상으로 바꿔야 됩니다. 정답이 5번입니다. 자, 11번 정답 5번. 자, 12번. 자, 개발계획의 내용에 관한 문제죠. 자, 개발계획에 포함되어야 되는 내용이 아닌 것은, 자, 개발계획은 이 사업을 지시하기 때문에 시행자를 누구로 할 건지 시행 방식 같은 것들이 정해지죠. 기간도 정해지고. 자, 교통처리계획, 보건의료 설치계획 같은 것들. 그 다음에 자, 설계도와 자금 계획이 있는데 이 설계도와 자금 계획은 실시 계획에 들어가는 거고 개발 계획 내용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결과 이 사업에 대해서 지시하는 개발 계획에는 여기 1번, 2번, 3번, 5번 같은 거. 자, 수용 대상으로 들어가 있는 토지나 건물에 자, 소유권하고 소유권 외의 권리의 어떤 세부 목록 같은 것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수용 방식으로 사업을 한다면 이 개발 계획 내용을 보면 수용 대상이 되는 토지나 건물에 각종 이제 권리들이 있습니다. 자, 소유권 같은 거하고 여기 소유권 외의 권리 같은 것들을 자, 우리가 이 세부 목록이라는 거에서 이 토지의 소유권자가 누구고 지상권자가 있으면 지상권자에 대한 어떤 권리자의 어떤 명세들, 뭐 임차권, 저당권 이런 거 있으면 그런 거에 대한 세부 목록을 정하는 게 여기 개발계획 내용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되게 중요한 개념이니까 개발계획 내용이 이런 것들이 포함된다는 걸 전제로 해서 여기 4번에 설계도와 자금 계획은 개발계획 내용이 아닙니다. 정답이 4번입니다. 자, 우리 보충적으로 개발계획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좀 전에 봤던 게 뭡니까? 사업의 시행 기간 같은 거, 시행자, 시행 방식 같은 거 개발계획의 내용으로 들어가고, 자, 우리 암기하실 때 이렇게 암기하십니다. 토, 인, 교환, 그 다음에 세원보 이렇게 암기하는 건데요. 자, 토인, 교환, 그 다음에 세, 여기 보시면 세부 목록이라는 게 있죠. 14번에. 일단은 여기 5, 6, 여기 7, 8, 토인, 교환, 그 다음에 세원보, 여기 원형지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세부 목록이라는 게 있었죠. 그 다음에 11번에 보시면 원형지라는 토지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수용 방식으로 사업한다면 이 원형지로 공급되는 토지가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도 개발계획의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개발계획 내용을 공부하실 때는 시행자, 시행 방식, 시행 기간, 그 다음에 토인, 교환, 그 다음에 세부 목록, 수용 대상으로 들어가 있는 토지나 건물 등의 각종 권리의 세부 목록, 이렇게 원형지로 공급될 대상 토지가 어디 있는지, 그 다음에 보건의료시설, 설치계획 같은 것들도 개발계획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렇게 하시면서 추가적으로 여기 보시면 주요 기반시설 설치계획 같은 것도 있고, 뭐 재원조달계획 같은 것도 있는데, 자, 우리 여기서 이제 하나 추가할 게 있습니다. 아까 개발계획 내용에서 뭐 토인, 교환, 세원보 이런 식으로 정리하고 나서 추가적으로 보실 게 뭐가 있냐면 좀 글씨가 좀 작지만 여기 12, 13, 14, 15번이라는 게 있는데 자 보시면 기반시설 비용부담계획 그 다음에 여기 세부 목록 다시 한번 포함합니다. 자, 세입자 주거안정대책 단계별 추진계획 같은 경우는 개발계획의 내용인데 자 12, 13, 14, 15호 내용은 구역 지정 이후에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A타입에서 우리 앞에서 이제 제가 자 개발계획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구역을 지정하고 나서 사업하는 순서가 있었죠. 요거를 좀 와봐야 되겠네요. 자, 사업 순서가 아까 A타입으로 한 거는 요 개발 계획을 먼저 수립하면서 시행자, 시행 방식을 정하고 도시개발구역으로 간 다음에 실시 계획을 하는 요런 사업 순서로 진행할 때, 근데 여기 아까 뒤에 구역 지정 이후에 나중에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실시 계획으로 가는 요런 순서가 있었습니다. 이런 데가 아까 개발 계획을 공모한 지역이라든가 뭐 자연 녹지, 생산 녹지 같은 지역인데, 자, 문제는 이렇게 A타입 순서로 사업을 진행할 때 요 개발 계획을 만들 때 내용으로 포함시키지 말고 구역 지정 이후에 나중에 포함되는 내용이 4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 A타입에서 개발 계획을 처음에 만들 때 내용으로 포함시키지 않고 이 구역 지정 이후에 나중에 개발 계획에 포함되는 게 뭐가 있었습니까? 자, 여기 보시면 분홍색으로 체크한 12, 13, 14, 14번입니다. 기반시설 비용부담 계획. 자, 여기 수용 대상으로 들어가 있는 토지나 건물 등의 권리의 세부 목록. 세입자 주거안정대책. 이 단계별 추진계획은 개발계획의 내용인데, 자, 요 내용 4가지는
구역 지정 이후에 개발 계획에 포함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이게 한 문제짜리로 또 나올 수 있으니까 요거는 특이한 사항이다. 개발 계획의 내용에 들어가는데 구역 지정 이후에 포함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 좀 내용으로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한 문제짜리로 제가 이제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앞에 문제는 개발 계획 내용이 아닌 것은 이 설계도와 자금 계획이죠. 이 설계도와 자금 계획은 개발 계획 다음에 실시 계획이라는 계획 안에 설계도와 자금 계획이 포함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3번 문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자, 2개 이상 지역을 결합해서 하나의 도시개발구역으로 정할 수가 있고요. 자, 그때 결합했을 때 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이 되어야 되고 또 법정된 지역이 하나 이상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법정된 지역은 따로 이렇게 볼 필요는 없고요. 좀 세부적 사항이니까 어쨌든 결합을 해서 도시개발구역을 정할 수도 있는데 자, 결합한 면적이 10,000제곱미터 이상은 돼야 됩니다. 우리 앞에서 이제 분할했을 때도 분할된 각각의 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 결합했을 때도 1만 제곱미터 이상이 나와야 되겠죠. 자, 두 번째, 자, 개발계획에는 원형지로 공급될 대상 토지 및 개발 방향 같은 것들이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앞에서 개발계획의 주요 내용 중에서 토인 교환, 세원 보호할 때 그 원형지라는 게 있었으니까 이 원형지로 공급될 대상 토지가 어딘지 또 개발 방향 같은 것들도 개발계획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3번 보시면 자, 환지 방식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변경하는 때에도 면적 3분의 1 이상 토지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자, 맞습니다. 여기 면적 계산할 때는 국공유지를 포함해서 자, 면적 3분의 1 이상 토지 소유자 동의와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동의를 둘 다 받아야 된다고 해석하면 되겠죠. 중간에 이게 와자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개발계획을 환지 방식에서 수립하는 경우하고 변경할 때도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자, 문제는 이제 4번인데 자, 환지 방식으로 개발계획을 만들어 놓고 내용 중에서 너비가 12m 이상 도로를 신설 폐지하는 내용을 변경하는 그런 변경일 때는 3번의 동의를 받지 않고 변경할 수 있다. 자, 이게 경미한 변경은 동의받지 않는다 그 뜻인데 3번 지문에 이제 예외를 말하는 건데 자, 12m 미만 도로가 맞습니다. 12m 이상 도로면 우리가 12m 이상 도로면 굉장히 큰 도로이기 때문에 그런 도로를 신설할 때는 중요한 변경이므로 변경할 때도 동의를 받아서 변경해야 되고 12m 미만 도로를 새로 신설하거나 폐지하는 그런 변경이 경미한 변경으로 동의받지 않고 개발계획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번의 정답입니다. 12m 미만 도로라고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에 지정권자가 직접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군구청장, 시행자의 요청을 받아서 개발계획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항상 이 개발계획 자체를 지정권자가 수립하는 건데 지정권자가 직접 변경할 수도 있고 이런 중앙행정회장이나 시군구청장, 시행자가 요청을 해서 이 개발계획을 변경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맞는 지문으로 봐야 됩니다. 이 시행자도 개발계획 변경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답을 지금 4번으로 체크하시고 보충학습 좀 해보겠습니다. 자, 글씨가 좀 작지만 한번 보세요. 자, 환지 방식으로 개발계획 내용을 변경할 때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1번부터 10번까지를 봐야 되는데 잘 보세요. 여기 써있는 내용이 뭐냐면 이걸 반대로 해석했을 때 동의를 안 받는 겁니다. 자, 다음어는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동의를 받지 않는 케이스입니다. 그럼 여기 써있는 것들은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2번 좀 보세요. 너비가 12m 이상 도로를 신설 폐지하는 변경이 아닐 때 동의를 받지 않는 거라고요. 이렇게. 그럼 너비가 10m 이상 도로를 신설하는 경우는 동의를 받아야 되는 케이스로 봐야 됩니다. 이 내용이 좀 그지 같은 게 뭐냐면 보시면 보통 뭐 경미한 변경을 직접 나열을 하는데 여기는 반대 상황을 나열해 놓고 이 반대 상황이 아닐 때 동의받지 않는 경미한 경우이다 이렇게 해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반대로 해석할 때 우리가 경미한 변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보십시오. 또 하나 보시면 편입되는 토지 면적이 환지 방식으로 개발 계획을 만들어 놓고 자, 변경하는데 변경 내용이 뭔가 이렇게 봤더니 편입되는 토지 면적이 100분의 5 이상, 제외되는 토지 면적이 100분의 10 이상 뭐 이 정도. 그 다음에 12m 이상 도로를 신설 폐지하는 변경, 인구가 100분의 10 이상 증감되는 경우, 그 다음에 기반시설의 면적이 100분의 10 이상 증감, 여기 뭐 공원이나 녹지는 100분의 5 이상 증감되면 다 이건 중요한 변경이고, 요거보다 미만인 변경, 뭐 기반시설의 면적이 뭐 100분의 10 미만 그러면 경미한 변경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자, 편입되는 토지 면적이 100분의 5 이상, 자, 제외되는 토지 면적이 100분의 10 이상, 12m 이상 도로를 신설 폐지하는 경우, 그 다음에 인구가 100분의 10 이상 증감, 자, 기반시설의 면적이 100분의 10 이상 증감, 이 정도 보시고,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자, 임대주택 같은 것들의 호수가 종전보다 100분의 10 이상 감소할 때, 자, 여기 감소도 있긴 하네요. 이게 이제 증가하는 경우가 이제 경미한 변경을 볼 수 있고, 또 다른 해석은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임대주택의 호수가 종전보다 100분의 10 미만으로 감소하면, 여기 뭐 증가하면 당연히 이제 우리가 경미한 변경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여기 이상도 미만으로 바꿔서, 자, 임대주택의 호수가 종전보다 100분의 10 미만으로 감소하면 경미한 변경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보시면 여기 뭐 기억번하고 니은번 정도 1번에서, 그 다음에 여기 동그라미 2번 금방 문제 나왔던 거 4번 같은 것도 한번 보시고 5번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인구 100분의 10, 기반시설의 면적이 100분의 10. 자, 근데 여기 보시면 좀 특이한 거는 용적률은 또 100분의 5 이상 증가고, 자, 기반시설의 설치 비용도 100분의 5인데, 이걸 그냥 참고로 보시면서, 자, 이 부분 이제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보셔야 됩니다. 이게 시험 문제에서 많이 나왔던 부분이라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좀 세부적 사항들을 좀 정리를 했습니다. 좀 경미한 변경 같은 경우가, 현재는 우리 앞에서 환지 방식의 개발 계획 내용 중 12m 이상 도로를 신설할 때는, 이거는 요거의 반대 상황이 경미한 경우이기 때문에 이건 중요한 상황으로 봐서 이런 것들은 동의를 받아서 변경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이게 12m 미만 도로로 신설 폐지가 나오면 그때는 동의 받지 않고도 변경할 수가 있는데, 이건 이상이기 때문에 해석상 여기서 여기 동그라미 2번이 아닌 경우가 동의받지 않는 경미한 경우니까 이 케이스로 나오면 동의를 받아서 개발계획 자체를 변경을 해야 됩니다. 자, 조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 자, 그 다음에 이제 14번 문제입니다. 자, 우리 개발계획을 구역 지정 이후에 수립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닌 것은, 자, 여기 아까 이 개발계획을 만드는 순서가 구역 지정 이후에 하는 경우도 있었죠. 대표적인 데가 어디냐면 자연녹지나 생산녹지 같은데 개발계획을 공모한 지역, 그 다음에 비도시 지역 같은 데 있었죠. 그 밖에 국토부 장관이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서 정하는 지역도 들어갑니다. 보시면 개발계획을 공모한 지역, 자연녹지나 생산녹지, 관리지역 같은 비도시지역 같은 데들, 그 밖에 국토부 장관이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 협의해서 정하는 지역도 있는데, 여기 이제 5번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자, 도시개발구역 안에 주거, 상업, 공업의 합계가 전체 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인 지역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주거, 상업, 공업지역의 합계가 전체 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인 지역이라고 해야 되기 때문에 상업지역 자체가 100분의 40 이상이면 이 조건에 안 맞으니까 여기는 이제 구역 지정 이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자, 이 부분도 조금 부총학습 해보면요. 자, 개발계획의 구역 지정 이후에 개발계획의 수립이 가능한 지역인데, 자, 개발계획 내용을 공모한 지역, 예. 그래서 개발계획의 내용을 공모하는 경우에는 뭐 응모기간은 뭐 90일 정도 이상은 줘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어쨌든 개발계획 내용을 공모한 지역하고 다음의 지역이 자연녹지, 생산녹지, 도시지역 외의지역, 국토부 장관이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서 정하는 지역이고, 이 부분은 이제 자연환경보전 지역은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거, 상업, 공업지역의 합계가 전체 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인데, 아까 문제에서 요 지문을 잘못 표현한 겁니다. 자, 지금 주거, 상업, 공업지역의 합계가 자, 전체 도시개발구역의 100분의 30 이하인데 상업지역만 100분의 40 이상이 들어가 있을 때는 이 조건하고 안 맞죠. 안 맞으니까 이 미음번 같은 경우가 아까 우리 답을 만들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보시면서 우리가 14번 정답은 5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 자, 요거는 우리 아까 설명을 드린 건데요. 자, 개발계획의 내용 중 구역 지정 이후에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은, 자, 이게 어떤 건가요? 자, 구역 밖에다가 기반시설을 설치할 때 기반시설 비용 부담 계획, 그 다음에 원형지로 공급될 토지의 어떤 개발 방향 뭐 이런 거, 자, 수용 사용 대상이 되는 토지나 건물에 있는 자, 각종 권리에 관한 세부 목록, 그 다음에 자, 임대주택 건설을 해서 세입자 안정 대책, 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단계별 추진이 필요할 때는 단계별 추진에 관한 계획이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거 우리 앞에서 본 겁니다. 앞에서 개략적으로 봤으니까 기반시설 비용계획, 수용 대상이 되는 토지나 건물 등에 있는 각종 권리의 세부 목록, 세입자 안정대책, 단계별 추진계획 같은 것들은 이게 구역 지정 이후에 개발계획에 포함될 수 있고, 여기 원형지로 공급될 대상 토지가 어딘지 요거는 그 내용은 아닙니다. 정답을 2번으로 봐야 되겠죠. 자, 이거 앞에서 배운 겁니다. 개발계획 내용에 보면 아까 제가 시행기간, 시행자, 시행방식 보고
토인 교환, 그 다음에 세원보 있었죠. 여기 세부 목록, 원형지로 공급될 대상 토지 같은 것들, 그 다음에 보건의료 설치계획 같은 것도 있었는데 그거와 별도로 12, 13, 14, 15번 항목은 따로 정리를 해야 됩니다. 자, 요 내용은 기반시설 비용부담계획, 세부 목록, 세입자 안정대책, 단계별 추진계획이라고 이렇게 핵심 단어를 짚고, 요거는 구역 지정 이후에 개발계획에 포함될 수 있다. 아까 우리 이제 사업 순서를 개발계획을 먼저 하고 구역을 정한 다음에 실시계획으로 넘어가는 그런 순서에서 개발계획에 나중에 포함될 수 있다. 구역 지정 이후. 요걸 가지고 한 문제를 만든 겁니다. 요것도 시험 문제에서 한번 나왔던 케이스이기 때문에 또 지문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또 나올 수도 있고요. 한 문제짜리로. 다시 문제로 오셔가지고 15번 정답은 요거 2번이죠. 기반설 비용부담계획, 수용사용 대상이 되는 토지나 건물에 있는 각종 권리의 세부 목록, 세입자 안정대책, 단계별 추진계획 같은 것들은 맞는데 이 원형지 같은 것들은 그런 항목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정답이 2번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테마가 이제 세 번째 테마 이제 시행자로 넘어가 볼까요? 자, 시행자에서는 일단 도시개발 조합이 중요하고 시행자 변경에 관한 사항이 중요한데요. 자, 도시개발 조합원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자, 도시개발 조합원은 토지 소유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도시개발 조합원은 자, 도시개발구간의 토지 소유자만 조합원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의결권이 없는 조합원도 조합 임원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안 되죠.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조합원 중에서 임원, 조합장, 이사, 감사를 선출하는 거니까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이 임원이 될 수 있다고 하셔야 됩니다. 없는이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조합원으로 된 자가 금고 이상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자, 사유가 발생한 날 다음 날로부터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다. 자, 이거 아닙니다. 자, 조합원은 금고 이상형을 받아서 교도소를 가더라도 조합은 이건 임원의 결격서입니다. 임원. 조합장, 이사, 감사 같은 조합을 대표해서 일하는 임원들은 자, 조합을 위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징역을 받으면 일을 못하죠. 금고 이상형의 형을 선고받으면 이거는 조합원이 아니라 임원으로 된 자가 금고 이상형의 선고 같은 걸 받으면 결격사유니까 그 사유 발생한 날 다음 날로부터 임원 자격을 상실하는 거지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는 게 아닙니다. 조합원은 그냥 도시개발구간의 토지 소유자고 이 토지 소유자가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뭐 잘못을 해가지고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복역을 하더라도 여전히 조합원 자격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임원 자격을 상실한다고 하셔야 돼요. 임원된 사람이 이런 결격사에 해당이 되면 다음 날부터 임원 자격을 상실하는 거죠. 또 이 결격사에 해당이 됐을 때 이 자격 상실일이 이거 다음 날이라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이게 정비법에서는 해당되는 때 즉시인데 이 도시개발법에서는 다음 날로 되어 있죠. 자, 조합원은 자, 4번 자, 도시개발구역안에 보유한 토지 면적에 비례한 의결권을 갖는 게 아니라 평등한 의결권이죠. 조합원이 토지 소유자인데 땅을 500평 갖고 있거나 100평 갖고 있거나 보유 면적과 관계없이 평등한 의결권을 갖습니다. 그래서 보유 면적과 관계없이 평등한 의결권이라고 해야 되겠죠. 정답이 요 4번도 틀렸고요. 자, 지금 틀린 지문이고 뒤에 5번이 맞겠네요. 조합원이 정관에 따라서 조합이 이제 조합원들한테 어떤 부가금을 부과했는데 이 부가금을 체납하는 경우에는 신구청장한테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맞습니다. 신구청장이 부가금을 대신 징수해주고 수수료를 신구청장한테 100분의 4 정도를 지급해야 됩니다. 100분의 4. 자, 그 정도 내용들 보시고 정답이 5번으로 보는 게 맞겠습니다. 자, 17번 문제. 자, 17번.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도시개발구역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하는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나 도시개발조합을 시행자로 정합니다. 맞죠?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 후보 12명 중에서 전부 환지 방식이니까 전부 환지 방식이면 전체 개발된 토지를 토지 소유자나 조합원들한테 다시 분배해 주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나 조합에게 우선권을 먼저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할 때는 토지 소유자나 조합을 시행자로 정하는 게 맞습니다. 자, 두 번째. 자, 도시개발 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자, 도시개발구역안에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지정권자한테 승인을 얻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거 잘못됐죠. 자, 도시개발조합 설립할 때는 재건축 재개발조합과 다르게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5명 이상의 위원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정비법에 있는 내용을 도시개발법이랑 혼동시킨 겁니다. 자, 이거 틀린 겁니다. 2번. 자, 그 다음에 조합의 설립인가를 신청할 때는 도시개발구역안의 토지 면적, 국공유지를 포함한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 소유자와
도시개발구역안의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자, 조합의 설립인가 신청할 때 우리 앞에서 배웠던 환지 방식으로 개발계획 수립할 때랑 동의 요건이 같습니다. 면적 3분의 1 이상 토지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 동의를 둘 다 받는 거기 때문에 자, 조합 설립인가 신청하고 환지 방식으로 개발계획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얻어야 되는 동의 요건하고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맞는 지문이죠. 자, 그 다음에 4번 지문. 자, 환지 방식인 경우에 토지 소유자, 우리 앞에서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하면 요 1번 지문에서 토지 소유자나 조합을 시행자로 정하는 게 원칙인데 요 1번에 대한 예외 지문입니다. 이게. 자, 전부 환지 방식인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나 조합으로 시행자를 정하는데 이 토지 소유자가 개발계획 고시 후 1년 안에 시행자 지정 신청을 안 하면 이때는 다시 또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시행자를 정할 수 있습니다. 자, 지방자치단체 등이 누구냐면 지방자치단체, 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신탁업자를 말합니다. 자, 좀 전에 우리 앞에서 전부 환지 방식일 때는 토지 소유자나 조합으로 시행자를 정했는데 그 지정된 토지 소유자가 개발계획 고시 후 1년 안에 시행자 지정 신청을 안 하고 있다 그러면 사업을 자꾸 미루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는 이 토지 소유자를 다시 빼버리고 이런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 국가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요 네 가지 항목에 지방자치단체 등 그러면 요 4명의 우리 시행자를 말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다시 한번 시행자가 변경될 수 있고요. 자, 5번에 보시면 토지 소유자인 시행자는 자, 민간 시행자이기 때문에 지정권자 승인을 받아서 신탁업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해서 도시개발 사업할 수 있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자들은 우리 시행자 번호 중에서 5번 시행자 토지 소유자, 6번 시행자 조합, 7번 시행자 수도권 외의적으로 이전하는 법인, 8번 시행자 주택법상 등록사업자, 9번 시행자 토목공사 면허를 가진 자 이렇게 5명은 이렇게 신탁계약을 체결해서 신탁업자에게 사업을 이렇게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사업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민간 시행자는 사업에 경험이 없기 때문에 신탁업자한테 전문가한테 사업을 맡겨서 사업할 수 있게 기회를 주는 겁니다. 자, 이 질문 맞는 질문으로 봐야 됩니다. 정답을 지금 보시면 요거 아까 2번 틀렸죠. 자,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규정은 없다. 도시개발조합 설립할 때는. 자, 18번 문제. 자, 도시개발조합에 관한 설명이다. 18번. 자, 도시개발조합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자, 도시개발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은 내용 중 자, 설립인가를 받은 거를 변경할 때도 변경인가인데 주된 사무소 소재지 변경 같은 경우하고 또는 뭐 공고방법 변경 이런 두 가지 항목은 경미한 변경이기 때문에 변경인가를 안 받고 변경 신고하고 처리할 수 있습니다. 주된 사무소 소재지 변경하고 공고방법 변경은 자, 경미한 변경이므로 변경인가를 받지 않고 변경 신고하고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도 최근에도 시험문제가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설립인가 받은 사항 중 주된 사무소 소재지 변경과 공고방법 변경은 변경 인가 사항이 아니라 간단한 사항이므로 변경 신고하고 자, 가능합니다. 이거는 변경 신고 사항이다. 이렇게. 두 번째, 자, 도시개발조합의 조합원은 토지 소유자로 하고 자, 조합 설립에 동의한 자에 한한다. 자, 이런 조항도 정비법에 있는 겁니다. 자, 우리 도시개발법은 당연조합원, 강제조합원이기 때문에 이 조합 설립인가에 반대했더라도 조합 설립인가 할 때 면적 3분의 2와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 동의 같은 것들에 반대한 사람도 조합원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조합원은 도시개발구역안에 그냥 토지 소유자면 된다. 이렇게 여기 뭐 동의한 자 한한다 이런 말은 나오시면 안 됩니다. 이것도 이제 우리가 정비법에 가서 재건축할 때만 쓰는 거지 도시개발조합에는 사용되지 않는 조항입니다. 자, 조합원은 도시개발구역안에 그냥 토지 소유자다 이렇게. 동의 여부를 묻지 않고 그냥 토지 소유자면 조합원이 되는 겁니다. 자, 2번 틀렸네요. 자, 조합원에서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사단법인 규정을 준용합니다. 맞습니다. 자, 문의는 도시개발조합 같은 조합이지만 실제 성격이 민법상 사단법인 성격에 가깝기 때문에 이 민법의 사단법인 규정을 준용합니다. 자, 근데 조합의 임원은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이어야 된다. 맞죠? 그 다음에 정관에 따라서 총회에서 선임하는 거 맞습니다. 자, 조합 임원의 자격, 수, 임기 이런 것들이 정관의 내용으로 들어가죠. 이 정관 내용들은 굉장히 많은데 뭐 따로 볼 필요는 없고요. 이 정관이 조합의 어떤 내부 규칙이기 때문에 조합의 운영에 관한 사항들을 쭉 적으면서 임원의 자격의 수 이런 것들도 자, 정관의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지금 2번이 틀렸습니다. 2번. 18번 정답은 2번. 자, 그 다음에 19번 문제. 도시개발 조합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조합의 대표자는 설립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안에 주된 사무소 토지지에 등기해야 되고
등기를 하면 조합이 성립이 되는 거 맞습니다. 설립인가 받고 30일 안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 법원 가서 등기를 해야 되는 거고, 자, 등기를 하면 이 조합이 법적으로 성립이 되면서 이게 바로 주무관청의 설립인가와 등기까지 했을 때 조합이 성립되기 때문에 이게 법인에 대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조합은 이 법인 성격이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 토지 소유자는 조합 설립인가를 받고 나서 7일 이내 동의를 철회할 수 있고, 자, 이거 안 됩니다. 자, 우리 좀 전에 조합 설립인가를 받을 때 면적 3분의 2와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동의를 둘 다 받아야 되죠. 자, 그런데 이렇게 조합 설립인가를 받고 나서 자, 동의를 철회할 수 없고 설립인가 신청 전에만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철회의 시기입니다. 설립인가 신청 전에, 그래서 이 토지 소유자가 면적 3분의 2와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에 동의를 내가 해줬습니다. 동요권을 맞춰주기 위해서. 그러면 조합이 설립인가 신청하기 전에만 동의를 철회할 수 있고, 정상적으로 철회 시기를 맞췄을 때는 이 철회한 토지 소유자는 동의자 선정에서 제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립인가를 받고 나서 7일 이내 동의를 철회하는 게 아닙니다. 설립인가 신청 전에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자, 조합원은 규약에서 정한 조합의 운영,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해야 된다. 자, 이거 규약이 아닙니다. 조합은 정관에 따라 운영되고 정관에 따라서 경비를 부담하는 거지. 조합원은 정관이 정한 조합의 운영 경비 같은 것들을 부담해야 됩니다. 조합원은 정관이라고 하셔야 됩니다. 정관이 정한 조합의 운영 경비 같은 것들을 부담해야 되고요. 자, 4번에 보시면 조합의 임원은 그 조합의 다른 임직원을 겸할 수 없고, 그리고 다른 조합에 가서도 임직원을 겸직할 수 없기 때문에 4번 지문도 잘못됐습니다. 자, 1번이 지금 맞는 거로 봐야 되겠네요. 5번, 자,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 의견을 듣기 위한 공람공고 이후에 자, 구분 소유권을 분할해서, 자, 이게 보시면 자, 도시개발구역을 정하기 위해서 우리 주민 의견 청취하기 위한 우리 공고 공람 절차가 있었죠. 여기 공람 공고 이후에 구분 소유권을 분할, 이게 어떤 기준 날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하기 위해서 자, 우리 14일 이상 공람기간 같은 게 있었는데, 그럼 공람기간이 기준 날짜가 되는데, 그 날짜가 되면 이제 도시개발구역 지정된다는 게 홍보가 되기 때문에 그 날짜 이후에 구분 소유권을 분할을 해가지고 구분 소유권 같은 경우를 또 새로 취득하는 사람은 새로운 소유자가 되는데, 이 사람들은 의결권을 갖지 못합니다. 의결권을 갖는 게 아니라 의결권을 갖지 못한다, 이렇게 해서 5번 지문도 틀린 지문으로 봐야 됩니다. 기준 날짜 이후에 구분 소유권을 분할해가지고 새로운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주지 않습니다. 정답은 아까 우리 1번을 정답으로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1번. 19번 1번이고 20번. 자, 조합의 임원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자, 이사는 의결권을 가진 조합이어야 되는 거 맞죠? 그래서 우리가 조합장, 이사, 감사는 조합의 임원이고 이원은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내에서 뽑는 거기 때문에 1번 질문 맞습니다. 이사는 자, 감사를 겸직할 수 없는 것이죠. 아까서 본 겁니다. 이거 겸직 금지 규정이고, 조합장이 자기 자신을 위한 조합과의 계약 체결할 때 이사가 조합을 대표하는 게 아니라 감사가 조합을 대표해야 되는 것이죠. 조합장, 이사가 평상시엔 조합을 대표하다가 자기 자신하고 조합하고 계약 체결하거나 조합장, 이사가 자기 자신하고 조합하고 소송이 걸리면 감사가 조합을 대표하는 거니까 이때는 감사로 바꿔야 되겠죠. 자, 조합장은 총회 대의원의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맞죠? 조합장이 총회 대의원의 이사회 의장이 되는 거 맞습니다. 자, 감사의 선임은 총회 의결을 거쳐야 된다, 이렇게 되는 것도 맞습니다. 자, 감사의 선임도 아까 총회에서 선임되는 거니까 맞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임원에 관한 규정에서 정답 요거 보시면 요거는 아까 그 3번을 답으로 봐야 되겠죠. 감사가 조합을 대표하는 거니까. 21번. 자, 요거 중요하죠. 자, 우리 도시개발 조합에는 자, 우리 조합원 수가,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수가 50명 이상이면 대의원회를 둘 수 있고, 이 대의원회가 총회의 권한을 대신 행사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총회의 권한을 대신 행사할 수 있는 게 있는데, 대신 못하는 것이 5가지가 있죠. 총회의 권한을 대의원회가 대신 행사할 수 없는 조항 5가지가 임정환 합계입니다. 임정환 합계 하셔가지고 임원의 선임, 해임 같은 것들은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임원, 정관의 변경, 임정환할 때 환지계획의 작성 같은 것들. 자, 여기는 보기에는 안 나왔지만, 그래서 임원의 선임, 정관의 변경, 환지계획의 작성 같은 것들, 그 다음에 합계, 조합의 합병과 해산 문제,
그 다음에 개발계획의 수립 변경도 대행할 수 없는데, 자, 부가금액 같은 것들을 법에 따라서 계산해서 징수하는 거, 자, 부가금액 같은 것들 또는 징수 방법의 결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서 징수 방법을 집행을 하고 부가금액 같은 것들을 결정을 하기 때문에 이건 대의원들이 대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는 뭐 자금 차입 같은 거, 우리 도시개발에서는 자금 차입이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있습니다. 정비법에서는 자금 차입이 대의원회가 대행 금지 항목인데, 도시개발법에서는 대의원회가 이 자금 차입을 대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건 임정환 합계로 외우시고, 자, 여기 보시면, 자, 대의원회가 총회 권한을 대행할 수 없는 것은, 자, 임원의 선임, 정관의 변경, 환지계획의 작성 같은 거, 합병 해산, 합계, 그 다음에 개발계획의 수립 변경. 자, 유의할 점은 요거 실시계획 같은 경우에 수립 변경은 대행 금지 항목에서 제외가 돼가지고 대행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요거 실시계획의 수립 변경은 대행할 수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요 제외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환지계획 작성도 원래 대행할 수 없지만 경미한 변경 같은 경우는 대행할 수가 있고요. 조합의 합병과 해산 업무도 청산금 징수나 교부가 완료된 이후에 조합을 해산하는 업무는 간단하게 서류 정리 같은 거 하는 거기 때문에 마지막 마무리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해산 업무는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있습니다. 자, 조합의 합병 해산은 대행할 수 없다. 다만 청산금 교부가 완료되고 나서 조합을 해산하는 업무는 조합의 잔여 업무를 처리하는 해산이기 때문에 이것도 대행할 수 있다고 봐야 됩니다. 자, 검은색으로 써있는 것들이 대행할 수 없는 것이고 붉은색으로 써있는 것은 대행이 가능한 업무니까 이런 예외도 한 번씩 읽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실시계획의 수립 변경은 대행할 수 있다. 이렇게 대행 금지 항목에서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청산금 징수나 교부가 완료되고 나서 조합의 해산 업무 같은 경우는 대행할 수 있는 업무로 봐야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요거 한 문제짜리 또 나올 수 있으니까 21번 정답을 일단은 요거는 여기 5번 같은 경우가 대행할 수 있는 것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부가금액하고 징수 방법의 결정과 그 다음에 자금 차입 같은 업무는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있고, 요 뒤에도 보시면서 이런 실시계획 같은 것들 대행할 수 있고, 청산금 교부가 완료되고 나서 해산하는 업무는 대행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대행할 수 있는 업무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22번 도시개발 조합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자, 대의원 수는 조합원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즉 10% 이상으로 뽑는 거죠. 대의원 수 맞고요. 자, 대의원은 조합원 중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출하는 겁니다. 대의원도 외부인으로 뽑는 게 아니라 조합원 중에서 선출합니다. 자, 그 다음에 조합장인 시행자가 행한 처분에 대해서는, 조합인 시행자가 행한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가 아니라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조합인 시행자가 내린 처분에 대해서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한테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수가 50명 이상이면 대의원회를 두어야 한다가 아니라 둘 수 있답니다. 대의원회를 두어야 한다는 규정은 정비법에 있고, 지금처럼 이렇게 도시개발법에서는 50명 이상의 조합원 수가 있으면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이렇게 임의규정으로 봐야 됩니다. 대의원회가 임의규정입니다. 자, 그러면 4번 질문. 조합원이 부가금이나 연체료를 체납을 하면, 자, 이 조합원이 부가금 같은 것들라든가 이런 거 체납 같은 거 하면, 자, 조합은 특별자치도나 시군구청장입니다. 이거 시군구청장한테 징수를 위탁할 수 있고, 자,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4, 이것도 틀렸네요. 100분의 4에 해당하는 3이 아닙니다. 10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여기 시도지사한테가 아니라 시군구청장한테 지급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도하고 요 시도를 시군구청장으로 바꾸고 요걸 100분의 4로 바꿔야 되겠습니다. 자, 5번. 자, 이 법을 위반해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10년 지나지 아니한 자, 요게 결격사유는 맞는데 이거 정비법에 있는 결격사유입니다. 자, 도시개발법에서는 이런 식의 조합 임원에 대한 결격사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 요거 도시개발법에 있는 게 아니라 정비법에 있는 이 조합 임원의 결격사유이기 때문에 이런 조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임원의 결격사유에서. 근데 이 5번 질문도 틀렸다고 봐야 됩니다. 이건 결격사유가 될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지금 보시면 아까 우리 옳은 걸 찾는 거니까 이거는 1번이 옳은 거죠. 22번에 1번이 옳은 겁니다. 나머지 분들은 이 조합인 시행자에 대해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고 대의원에 두어야 한다로 바꿔야 되고, 그다음에 조합원들이 이렇게 연체, 체납 같은 거 했을 때는 시군구청장한테 징수를 위탁할 수 있고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군구청장한테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법을 위반해서 100만 원 이상 같은 거 받고 10년 지나지 아니한 자란 이런 결격사유는 도시개발조합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임원한테. 이건 정비법에만 적용이 되는 임원의 결격사유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3번 시행자 변경 사유로 틀린 것은 자, 전벌을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 토지 소유자나 또는 조합이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 후 1년 안에 실시계획 인가 신청하지 않는 경우 자, 우리가 시행자 변경 사유는 1년짜리하고 2년짜리 같은 것도 있었고 3년짜리는 없습니다. 딱 봤을 때 답이 5번이 나와야 되는데 시행자가 부도 파사 같은 사유로 목적 달성할 수 없을 때 행정처분을 받아서 어떤 잘못을 해가지고 시행자가 행정처분 받고 시행자 지정이 취소가 됐을 때 시행자 지정이 취소됐을 때는 당연히 시행자를 변경하는 사유가 맞겠죠. 그 다음에 아까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해서 토지 소유자나 조합이 시행자가 되었는데 토지 소유자나 조합이 구역 지정고시일로부터 1년 안에 실시계획 인가 신청하지 않은 경우 그 다음에 실시계획 인가 받고 나서 2년 내 사업 착수하지 않았을 때 요게 1, 2, 3, 4번이 시행자 변경 사유고 5번은 요거는 뭡니까? 요거는 도시개발구역의 해제 사유입니다. 개발계획을 수립고시하고 나서 뭐 3년 안에 실시계획 인가 신청 안 하고 이거는 우리가 B타입에서 실시계획 같은 걸 3년 안에 인가 신청 안 하면 도시개발구역이 해제되는 그런 사유지 이거는 시행자 변경 사유가 아니고 시행자 변경 사유는 1, 2, 3, 4번인데 정답을 좀 5번으로 보시고요. 이것도 한번 보십시오. 자, 지정권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고 나서 2년 내 사업 착수 안 했을 때 토지 소유자 조합이 구역 지정고시일로부터 1년 안에 실시계획 인가 신청 안 한 경우 시행자 부도 파산 같은 거, 시행자 지정 취소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 이것도 그림으로 한번 볼까요? 자, 사업 순서를 우리가 A타입으로 보시고 개발계획 수립고시를 먼저 하고 도시개발구역을 정하고 나서 그 다음에 실시계획으로 넘어가서 인가받고 공사 착수하는 이런 순서로 사업을 진행한다고 치고요. 아까 우리 앞에서 토지 소유자나 조합이 구역 지정고시일로부터 1년 안에 실시계획 인가 신청 안 하면 1년 되는 다음날 시행자 변경될 수 있고 실시계획이 인가가 나왔으면 실시계획 인가 고시일부터 2년 안에 공사 착수로 안 들어가면 이것도 시행자 변경 사유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으로 이렇게 딱 보시면서 자, 구역에서 실시계획 쭉 넘어가는 거 1년, 실시계획 인가받고 나서 공사 착수 넘어가는 거 2년 이런 것들이 우리 A타입 순서로 사업을 진행할 때 시행자의 대표적인 변경 사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시계획 인가받고 나서 2년 내 사업 착수 안 했을 때 구역 지정고시일로부터 1년 안에 실시계획 인가 신청을 안 했을 때 이렇게 1년, 2년짜리를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시행자 변경 사유였습니다. 자, 24번. 저희가 앞에서도 지문으로 한번 나왔죠. 신탁업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해서 사업할 수 있는 자가 아닌 자는 1번 지방공사입니다. 자, 우리 토지주택공사 같은 공공기관, 정부 출연기관, 지방공사는 신탁계약을 체결할 수 없고요. 신탁계약 체결할 수 있는 시행자는 시행자 번호 중에서 우리 5번 시행자, 토지소유자, 6번 시행자, 도시개발조합, 7번 시행자, 수도권 외의적으로 이전하는 법인, 6번 시행자, 5, 6, 7, 8번. 8번 시행자 같은 경우는 주택법상 등록을 한 등록사업자, 쉽게 얘기하면 건설회사고, 9번 시행자가 그 다음에 토목공사 면허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 2, 3, 4, 5번에다가 하나 더 추가해가지고 토목공사 면허를 가진 사람, 그런 사람들이 신탁계획을 체결할 수 있고 지방공사는 신탁계획을 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것도 하나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한 문제로 나올 수 있습니다. 자, 25번 보시면 이것도 시험 문제에서 여러 번 나왔던 겁니다. 이거는 이렇게 네 가지의 업무를 대행시킬 수 있다. 건설업자에게 주택법상 건설사업 시행자, 주택법상 건설사업 시행자면 주택법상 등록을 한 건설업자이기 때문에 일반 아파트 같은 거 짓는 건설회사가 이런 네 가지 업무를 잘합니다. 실시 설계, 설계하는 거, 부지 조성, 기반시설 공사, 토지 분양 같은 업무는 우리 주택법상 주택건설업자들이 전문 영역이기 때문에 어떤 시행자가 주택건설업자한테 이런 네 가지 업무를 대행시킬 수 있는 거냐. 자, 이거는 아까 우리 저기 신탁계약이랑 반대로 공공시행자입니다. 공공시행자만 여기 주택건설업자한테 이런 네 가지 업무를 대행시킬 수 있습니다. 실시설계, 부지조성, 기반시설공사, 토지 분양 업무를. 우리 공공시행자면 지방자치단체하고 한국관광공사가 공공기관에 들어갑니다. 우리 공공기관 안에 관광공사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 부동산 투자회사하고 수도권 외의적으로 이전하는 법인은 민간이고 기역, 니은이 공공이기 때문에 2번 공공 같은 사업 시행 주체만 요 네 가지 업무를 주택 건설업자한테 대행시킬 수 있다. 이렇게 하셔서 정답을 2번으로 보시는 게 맞겠네요. 자, 그 다음 파트는 이제 네 번째 파트인 실시계획의 인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사업 시행자가 이제 결정이 되고 나서 사업 시행자가 개발계획 지시를 받아서 실시계획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공사계획을 만들고 지정권자한테 인가받는 겁니다. 자, 틀린 걸 찾는 건데 시행자가
자, 지구 단위 계획이 포함된 실시 계획을 작성을 해야 됩니다. 실시 계획에는 설계도, 자금 계획 같은 거 첨부해야 되고 또 지구 단위 계획 같은 것들을 포함해서 실시 계획을 만듭니다. 자, 두 번째, 실시 계획의 내용 중 사업 시행 면적을 100분의 20 범위 안에서 감소시키는 경우에는 실시 계획에 대해서 변경 인가를 받지 않습니다. 자, 이거 틀렸죠? 자, 지금 이게 100분의 10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100분의 10으로. 요건 좀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실시 계획을 만들어서 지정권자한테 인가를 받았다. 그럼 우리 공법에서는 인가받은 거, 이런 것들을 변경할 때도 변경인가인데, 자, 경미한 변경은 변경인가를 안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 시행 면적을 100분의 10 범위 안에서 감소시킬 때, 이거 감소로 일단 정해놓고, 이거 100분의 10으로 바꿔야 되겠죠. 사업 면적을 100분의 10 범위 안에서 감소 또는 사업비를 100분의 10 범위 안에서 증감할 때 이런 것들이 경미한 변경입니다.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작성을 하거나 인가하는 경우에 자, 지정권자 시도나 대도시 또는 국토부 장관이 실시계획을 직접 만들거나 인가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지정권자면 자기 하급자, 시군구청장 의견을 미리 듣는 거 맞습니다. 자, 이거 조심할게. 자,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이렇게 인가하는 경우에 시도지사 같은 지정권자면 자기 하래, 시군구청장 의견을 듣는 거고 국토부 장관이 인가권자면 자기 하급자인 시도나 대도시 의견을 듣는 겁니다. 자, 이거 주의할 게 주민 의견이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실시계획의 인가 같은 거 할 때 우리가 예전에 이제 국토계획법에서는 실시계획을 인가할 때 주민에게 뭐 14일 이상 공람을 해서 주민 의견을 듣는 건데 자, 우리 도시개발법에서는 실시계획을 인가할 때 하급관청의 의견이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3번 질문 요거 맞는 지문으로 보셔야 돼요. 시도지사니까 자기 하급관청, 시군구청장 의견을 듣는 거고 만약에 주어가 이게 국토부 장관으로 나오면 시도나 대도시 관청 같은 의견을 듣습니다. 자, 실시계획에는 사업에 필요한 설계도, 자금계획 같은 것들을 명시하거나 첨부하는 거 맞습니다. 설계도, 자금계획 같은 것들이 실시계획에 명시, 첨부돼야 되고 아까 1번 질문처럼 지구단위 계획 같은 것도 포함이 돼야 됩니다. 실시계획 안에. 실시계획은 공사계획이기 때문에 이런 설계도하고 공사 자금계획 같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실시계획을 고시했는데 고시한 내용 중에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사항 같은 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까 지구단위계획 같은 거 포함되어 있으면 이 지구단위계획이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실시계획이 고시가 된 경우에 이런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그에 따라서 도시관리계획이 새로 결정고시가 된 것으로 보고 종전에 안 맞는 도시관리계획은 변경이 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에 그 실시계획 내용 중에 지구단위 계획 같은 게 포함되어 있고 지구단위 계획은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해야 되는 사항이니까 새로운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된 것으로 보고 이 지구단위 계획하고 안 맞는 기존 도시관리계획 같은 경우는 변경이 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런 식의 관련 조항들이 있으니까 맞는 질문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을 우리가 보시면 아까 이거 100분의 10으로 바꿔야 됩니다. 자, 경미한 변경은 실시계획의 변경인가를 안 받는 것. 이거 한번 볼게요. 실시계획의 변경인가를 안 받는 것. 금방 본 거. 사업 시행 면적의 100분의 10 범위 안에서 감소하고 사업비는 100분의 10은 같은데 이거 증감을 경미한 변경으로 인정을 둘 다 합니다. 사업 시행 면적 100분의 10 범위 안에서 감소, 사업비는 100분의 10 범위 안에서 증감 같은 것들이 자, 이런 것들이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하지만 우리가 이제 마지막 정리하는 차원에서 이거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자, 27번 실시 계획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자, 시행자가 실시 계획을 작성하는 거 맞고요. 실시 계획은 상위 계획인 개발 계획에 맞게 작성해야 됩니다. 앞에서 본 겁니다. 실시 계획에는 지구 단위 계획 같은 거 포함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실시 계획에 인가고시가 있는 경우에는 지구 단위 계획이 결정고시가 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앞에서 우리 설명한 걸 다시 이게 다른 형태로 표현한 거죠. 지구 단위 계획이 도시관리 계획으로 결정고시가 된 것으로 봅니다. 자, 아까 이거 설명이 된 건데 실시 계획을 인가하는 경우에 국토부 장관이 지정권자일 때는 자기 하급관청인 시도나 대도시 의견을 듣는 거지 이렇게 14일 이상 공람을 해서 이해관계인 주민 의견을 듣는 게 아닙니다. 이거 이렇게 표현하시면 안 됩니다. 하급관청의 의견이기 때문에 국토부 장관이 지정권자일 때는 국토부 장관이 지정권자가 되어서 인가할 때는 국토부 장관의 하급자인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자, 실시계획을 폐지할 때도 인가를 받아야 되는 거 맞고요. 자, 아까 다 보신 지문들이고 요거 2번하고 4번 같은 거 다시 한번 보시면서 4번 지문을 정답으로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자, 도시개발법 일단 여기까지 좀 끊고 가겠습니다. 문제가 좀 많아서 이것도 한 23문제 남았는데 이건 이제 뒤에 하번 강의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마무리 하시고 바로 우리 이어서 두 번째 강의에서 나머지 문제 부분을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마무리 하겠습니다.